여러분 안녕하세요. 은교TV의 도은교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배우셨던 분들 많으시죠? 은교TV가 개국 기념으로 입문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바둑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사실 바둑은 인생이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식상해요. 그런데 이걸 좀 이렇게 다른 살을 좀 덧붙여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선택을 되돌릴 수 없고, 근데 바둑 한 판을 두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매 순간 선택의 순간입니다. 내가 어디 둘지 정해야 돼. 이것이 일단 우리 인생과 굉장히 닮았고, 근데 인생은 나의 그 어떤 돌아왔던 길 이런 걸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바둑은 가능해요. 복기라는 게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상대방과 둔 그 수담을 이렇게 다시 한번 놓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보다 잘 두는 선생님이 있다면은 내가 어디서 잘못 뒀는지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판에서는 내가 이전 판에서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바둑을 둘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게 바둑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인생을 뭐 이제 태어난 이상 뭐 한 번 살고 두 번 살 수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지만 바둑은 뭐 한 판 두고 끝나고 다시 한 판 두면은 한마디로 인생을 한 번 더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살 수 있는 그런 자유, 이런 게 바둑을 두면서는 내게 주어지는 만큼 두는 행위가 단순한 승패를 가르는 그런 게임 그 이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바둑의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둑판을 먼저 볼게요. 명칭이 있는데요. 바둑판은 이렇게 4개의 귀퉁이가 있습니다. 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뭐 눈, 코, 입, 귀 할 때 이 귀랑 글자가 똑같아요. 자, 귀가 4개 있고요. 그 변두리라고 하죠. 여기 4개의 변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중앙. 이곳을 뭐 하늘이라고도 하고요, 우주라고도 하고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가운데 점이 있죠. 요거는 천원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여기 중앙 부분은 중앙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러면 4개의 귀, 그리고 4개의 변, 그리고 중앙으로 바둑판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화점이 보이는데 이 점을 그 바둑판 위에 꽃이라고 해서 화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정도 명칭을 인지해 두시고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둑은요,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집이란 무엇이냐? 그 바둑판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는 교차점, 여기 가운데 점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에 착수를 하는데 이 한 점이 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을 이제 다 끝난 다음에는 상대방이랑 나랑 누가 더 많은 집을 지었냐,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그거를 계가라고 하는데요. 집을 계산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둑판 위에 우상귀 쪽에 집이 있고 중앙 쪽에 집이 있고 하변 쪽에 집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똑같은 돌을 투자해 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여기도 8개, 여기도 8개, 여기도 8개의 돌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을 한번 세볼게요. 집이라는 것은 아까 이 교차점이 한 집이라고 했는데,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돌과 돌이 연결이 되어서 안에 어떤 영역을 나타내는데 그 둘러싸인 안쪽의 영역을 또 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한 집이라 그랬죠? 5 곱하기 3, 여긴 15집입니다. 자, 중앙은요, 하나, 둘, 셋, 넷, 4집이네요. 자, 하변 쪽은요, 둘, 넷, 여섯, 여덟, 8집입니다. 자, 그러면 15, 4, 8, 어느 쪽이 가장 많아요? 우상귀 쪽이죠? 그 다음은요, 변 쪽이죠? 마지막이 중앙입니다. 자, 이렇듯이 바둑판 위에서 이쪽 그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쪽 양쪽이 막힌 부분은
아무래도 이 끝이 절벽이니까 돌을 조금만 투자해도 쉽게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중앙 쪽은 사방이 뚫려 있죠. 집 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둑을 둘 때는 통상적으로 아무데나 둘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주어지지만 통상적으로 귀를 먼저 두고요. 그 다음이 변, 마지막으로 중앙을 둡니다. 집의 개념을 여러분 숙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대충 바둑 한 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귀를 가장 먼저 차지한다고 했어요. 이유는 뭐죠? 가장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바둑은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가장 잘 지을 수 있는 곳에 먼저 두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번갈아 한 수씩 두기 때문에 귀를 하나씩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귀가 지금 깃발이 꽂혔어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변이겠죠. 그래서 변으로 다가가기 전에 이제 이쪽 귀 쪽에 있는 백돌에게 응수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의 움직임, 행마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이거를 날일자 걸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날일자 굳힘이고요. 사실 이렇게 바둑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뒀을 때 똑같은 형태로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날일자 걸침에 날일자로 응수를 했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가 안녕하세요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둑에는 어떤 뭐랄까 암묵적인 상대방과의 어떤 의례적인 그런 인사 같은 그런 돌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걸치고 뭐 받고 이렇게 뭐 벌리고 또 이런 식으로 걸치고 받고 벌리고, 이건 제가 굉장히 쉬운 예를 한번 드는 건데요. 대충 이런 흐름을 보시면 지금 처음에 깃발을 꽂았죠. 여기 내가 좀 내 땅으로 만들고 싶어 이런 의사표현이라고 하면 이제 슬슬 눈치를 보는 겁니다. 갑자기 뭐 상대방이 이렇게 적군이 여기 서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들이댈 수는 없잖아요. 좀 주변에 가서 눈치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런 돌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흑은 이쪽에 영역을 펼쳤다면 백은 이쪽 반대쪽에 영역을 펼쳤습니다. 자, 여기가 그렇다면 완전히 흑의 집일까요? 아직 아닙니다. 집이라는 거는요,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돌이 몇 개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곳은 이 바둑이 끝날 때까지 흑의 영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은요, 백의 영토가 될 확률이 높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둑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돌에는 활로라는 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숨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람이 코로 숨을 쉬듯이 돌도 숨을 쉬는데요. 그 길이 이렇게 한 점이 있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요게 숨구멍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백돌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 그러면 요 돌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한데요. 백이 한 수만 더 두면 이렇게 돌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돌을 드러내기 일보 직전에 이 상태를 단수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이제 바둑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어떤 바둑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바둑을 두지는 못하지만 바둑 둘 줄 아세요? 그러면 뭐 저 돌 따먹는 거는 알아요. 그게 바로 이건데요. 이렇게 사방이 막히면 돌을 잡을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일본 말로는 뭐 아다리라고도 하는데요. 기원 바둑 두시는 아저씨들이 그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흑이 둘 차례예요. 그러면 어딜 두면 될까요? 이 돌을 살리려면 여기를 두면 되겠죠. 이 대각선은 이 돌의 숨구멍이 아닙니다. 이 대각선 여기를 둬봤자 그대로 고스란히 이 돌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상 귀 쪽의 형태를 볼게요. 지금 이 백돌이 지금 숨구멍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만약에 이걸 살리려고 이쪽을 뒀어요. 그러면 흑은
또 이 돌을 잡으려면 이쪽으로 단수를 몰 수가 있겠죠. 백은 살아야 되니까 나갑니다. 흙은 도로 계속 몰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끝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낭떠러지랑 같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활로가 있어도 나가봤자 바로 앞에 절벽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경우는 이쪽으로 단수를 몰았을 때 마지막 활로는 여기지만 끝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국 잡히게 됩니다. 이 개념은요, 계단 모양과 같다고 해서 축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마지막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이렇게 막으면 다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아셨죠? 지금 애초의 모양으로 돌아가 보면 이 형태였는데요. 백은 지금 숨구멍이 하나 남아있는 상태지만 이미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둘 때 몇 수나 내다보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 돌이 나가봤자 잡힌다 라는 수를 읽을 줄 알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열 수 별거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좌하 기쪽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석점이 굉장히 흙 주위에 둘러싸여서 위험한데요. 숨구멍이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한번 탈출을 해볼게요. 막혔습니다. 단수죠. 지금 흙에 한 번만 더 놓으면은 이 돌이 드러내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나가볼까 했는데 어머나 이렇게 다 막혀서 이렇게 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지금 이 석점 형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 형태는 잡혀있는 형태죠. 이렇게 그물을 치듯이 상대방 돌을 잡는 형태를 장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도 나중에 한 번 더 배우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돌의 활로 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바둑판 위의 마술사라고도 불리는 패라는 개념에 대해서 숙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앙 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백이 한 점을 따낸 형태인데요. 흙도 지금 이 한 점을 드러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백도 따내고 흙도 따내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 반복이 되면서 바둑이 끝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룰이 있습니다. 어떤 룰이냐? 흙이 방금 이 한 점을 드러냈죠. 그러면 백은 곧바로 이곳을 따내지를 못하고 반드시 다른 곳에 다녀와야 됩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곳에 착수를 하고 만약에 흙이 그쪽을 뭐 응수하거나 했을 때 그 다음 돌아오는 턴에 이것을 따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상대방과 내가 이 패에 그렇게 목숨을 거느냐? 바로 이 패의 가치가 어마어마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모양만 봐도 백이 따내고 이었을 경우와 흙이 반대로 이곳을 따내고 이었을 경우 그 반대 상황을 가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이었을 때는요, 흙이 굉장히 단단하게 이어져 있고 튼튼하죠. 반면에 백은 이 석점이 바로 위험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끊었을 때 이게 단수가 되고 또 이 한 점을 살려볼게요. 그러면 이쪽이 단수가 되면서 이 세 돌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흙은 튼튼하게 이어있는 반면에 백은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자, 거꾸로 지금 이 패를 백이 이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아까 그 모습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거꾸로 지금 백이 다 튼튼하게 이어져 있고 흙돌이 뿔뿔이 흩어져 있죠. 흙돌이 바람 앞에 등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패를 이기기 위해서 그 아까 다른 곳에 다녀오는 거, 이거를 팻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여기보다 가치가 큰 곳에 팻감을 찾으려고 골똘히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착수금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수금지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두면 안 되는 곳이에요. 두면 반칙패입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요,
요 한 점이 마치 돌이 있었는데 잡힌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죠. 자, 이곳에 흙이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두면 반칙패입니다. 여기는 착수 금지 구역이에요. 자, 옆을 보시면요. 이쪽은 여기를 두었을 때 활로가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쪽 안쪽은 어떨까요? 백이 여기를 두어도 하나의 숨구멍이 남아있죠. 여기는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는 도도 반칙패는 아니에요. 물론 뭐 도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둘 일은 없겠지만 도도 되냐 안 되냐 있어서는 여기는 도도 됩니다. 자, 이게 착수금지의 기본 개념이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숨구멍이 뭐 하나도 없는 곳이지만 둘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쪽을 보시면요. 지금 백돌로 둘러싸여져 있죠. 이쪽에 백이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지금 요 바깥쪽 돌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쪽은 분명히 착수 금지 구역이에요. 하지만 백돌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백이 이쪽을 두어서 상대방 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 돌을 잡을 수 있을 때는 그쪽이 숨구멍이 없는 곳이더라도 착수가 가능한 구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이쪽 우상귀 쪽 모양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 돌이 지금 백돌이 흙돌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쪽은 지금 흙이 둘 수가 있죠. 이렇게 숨구멍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쪽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다음에 흙 차례가 됐을 때 이 돌을 따낼 수가 있죠. 이렇게요. 전부 다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는 백이 잡힌 모습입니다. 이 백돌은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모양인데 이쪽에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이 가운데 돌이 놓여 있을 때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이쪽은 착수 금지 구역인 거 우리가 알아요. 이쪽도 착수 금지 구역이에요. 자, 그러면 흙이 이 백돌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두 번 돌 수는 없기 때문에 이쪽도 착수 금지, 이쪽도 착수 금지이기 때문에 이 백돌은 흙돌에 포위되어 있지만 살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 돌과 비교했을 때 차이는요. 백돌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의 차이인데요. 이쪽은 흙이 둘 수 있는 구역이지만 이 형태에서는 착수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그 착수 금지라는 룰 때문에 이 돌이 사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둑을 둘 때 우리가 상대방 진영에 침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만큼 집을 짓자고 했는데 다 지어주면 너무 크니까 깨야 돼.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삶의 최소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독립된 두 눈을, 집을 눈이라고 하는데요. 두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최소 삶의 조건이에요. 시작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드릴 때 한번 봤던 장면인데요. 자, 여기가 흙 진영이에요. 여길 다 지어주면은 내가 바로 질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돌이 침투를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 진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상대방 적군이 우리 편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내 돌이 어때요? 위험하죠. 그 위험하다는 그 경계가 돌이 사느냐 죽느냐인데 그 삶의 개념이 독립된 두 눈을 확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백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정답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 돌을 잡으려면 지금 이 돌을 좀 포위해 봐야 되겠죠? 이 안쪽에 한 군데를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이 이렇게 응수를 했을 때 여기 한 집이 있고 여기 한 집이 있죠? 여기는 착수 금지이기 때문에 흙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착수 금지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살아 있습니다. 뭐 다른 곳을 두어 봐도 이렇게 독립된 두 눈이 나고 이제 이 돌이 살아있다는 거는 바로 착수 금지라는 룰에 의해서 흙이 이곳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이곳에 들어갈 수 없고 동시에 두 번 둘 수 없다는 룰에 의해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의 개념을 이제 바둑을 계속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바둑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뭔가 가장 어려운 정말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